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청이 가장 많았던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많은 분이 이 영화를 보신 후 무덤 안에는 누가 있는지, 나를 배운 자는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오사기, 펠리컨, 인코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궁금증이 모두 풀리실 겁니다. 이 작품은 지브리 작품 중 유일하게 아방가르드한 작품인데요. 아방가르드가 무슨 뜻인지는 이 영상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먼저 왜 이 영화는 아방가르드한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은유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설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면 다큐멘터리 플러스 강연 영상이 되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설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들려준 건데요. 우화의 뜻은 어떤 대상을 우회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때 우화로서 이야기 그대로를 받아들여도 좋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화로서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내용들은 이스터 에그 같은 것들이고 알면 더 재밌긴 하지만 꼭 알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책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원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머니로부터 이 책을 선물 받았던 일화를 가져와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장치로서만 사용됩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시작하는데요. 공습으로 어머니를 잃게 되는 설정은 지브리의 다카하타 이사오가 감독한 반딧불이의 묘가 떠오릅니다. 주인공인 마이토는 미야자키 하야오 자신, 즉 오너 캐릭터입니다. 어머니를 잃게 된 마이토는 도쿄를 떠나 외갓집이 있는 우츠노미야시로 피난 가게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렸을 때 우츠노미야시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외갓집 규모가 다이묘거나 상급 사무라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저택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큰아버지네 별장이 2~3천 평 규모였다는데 그곳을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센의 캐노피가 나오는 건 미야자키 형제가 비행기 부품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전시 동원체제 하에 비료 증상과 같은 일에 동원되는 반면 마이토는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다니니 아이들로부터 이지매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토는 이지매 당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해해서 상처를 만들어내죠. 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린 시절 전쟁 시기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것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쟁 부역자라며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남들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자신은 모순 그 자체였죠. 키리코 할머니에게도 이 상처가 있듯이 이 상처는 청소년기에 자라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끝에서 성장하게 되자 이 상처는 머리카락에 숨겨져 보이지 않게 되죠. 아오사기는 탑의 후계자인 마이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탑을 애니메이션 세계, 할아버지를 다카하타 이사오, 아오사기를 스즈키 토시오, 마이토를 미야자키 하야오, 이렇게 본다면 스즈키 토시오가 미야자키 하야오를 다카하타 이사오에게 후계자로 데려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작품은 스즈키 토시오가 밝힌 바에 의하면 잃어버린 것들의 책에서 얼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죽고 아빠가 재혼해서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이 세계로 도피해버리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지브리가 후계자를 구하는 과정은 탑의 후계자를 구하는 과정으로 그려졌는데요. 지브리의 후계자로 낙점받았던 곤도 요시우미가 사망한 후 지브리는 후계자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승계를 거절해서 현재 지브리는 니폰 텔레비에 인수되게 되었죠. 아오사기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이토는 목검을 들고 대항하려 합니다. 이는 마이토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인꼬들에게 돌진하는 모습과 유사하죠. 마이토의 아버지는 문제가 있다면 돈이나 무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당시 무력으로 다른 나라와 부딪힌 일본 정부의 모습이죠. 마이토도 아버지를 따라 목검을 들고 무력으로 맞서 싸워보려 하지만 아오사기는 목검을 부숴버립니다. 이때 새엄마가 아오사기를 쫓아내고 마이토는 기절하게 되죠. 이 작품을 아방가르드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한다면 마이토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 일이 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롱을 열었더니 목검이 그대로 있었죠. 이 전체 이야기가 꿈일 수도 있다는 떡밥을 뿌려놓긴 했습니다. 목검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토는 간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무기인 활을 만들게 됩니다. 미야자키의 무기로 활을 선택한 것은 왜일까요? 아오사기의 부리에 뚫리는 구멍은 펜촉을 떠올리게 됩니다. 화살은 펜과 비슷하죠. 만화가로서의 무기라는 상징으로 펜을 상징하는 화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아오사기의 부리가 목검을 부서뜨렸죠. 아버지는 돈과 칼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런 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나이토가 새엄마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화가로서의 무기인 화살과 조력자인 아오사기 친엄마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영화 마지막에 마이토의 엄마가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마이토를 만나러 가는 모습에서 저는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이토가 아오사기를 따라 탑에 들어갈 때 나오는 문구는 나는 신의 힘으로 만들어졌다인데요. 이 구절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문장이죠. 단테의 신곡은 단테라는 여행자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 세계가 아닌 곳을 여행하게 된다는 그런 설정이죠.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황금 문 앞에 도착하자 펠리컨들이 몰려와서 얼떨결에 문 안으로 휩쓸려가서 죽을 뻔했지만 키리코가 나타나 구해주죠.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탑 밖의 세계가 현실 세계라면 탑 안의 세계는 애니메이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누가 잠들어 있을까요? 누구의 무덤인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일본 최초의 TV 애니메이션을 만든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의 무덤이 아닐까 합니다. 1989년 데즈카 오사무가 사망한 후 추도식에 참석한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톰을 편당 50만 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그 전례 때문에 이후 애니메이션의 제작비가 항상 낮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데즈카 오사무를 존경하긴 했지만 창작 활동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 성향이었습니다. 아톰은 편당 원 동화가 1800장이었는데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었던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는 편당 원 동화가 8,000장이었을 정도로 작품의 품질에 관한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펠리컨들은 데즈카 오사무를 배워서 저가로 상업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상업주의 애니메이터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즈카 오사무가 불러일으킨 TV 애니메이션 붐 덕에 저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고 데즈카 프로덕션조차도 저가 제작사들과의 경쟁에 밀려서 1973년 도산하게 되었었죠. 황금은 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펠리컨에 휩쓸려 황금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데즈카 오사무를 그대로 따라하여 돈을 쫓아 양산형 상업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흐름에 휩쓸릴 뻔했지만 키리코의 모티브가 된 특정 인물로부터 구출받았다.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먼저 와라와라는 스스로 하늘을 날아서 위의 세계에서 태어나는데 와라와라는 창의력 또는 창의적인 작품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화가의 창의력이 애니메이션 세계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의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을 생명의 탄생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펠리컨들이 몰려와서 와라와라를 잡아먹는데 창의력이 없는 애니메이터들이 다른 창의적인 작품들을 베껴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풍자했다고 보여집니다. 펠리컨들은 탑의 주인에 의해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히미에게 불꽃을 맞은 펠리컨은 이곳은 저주받은 바다로 먹을 물고기가 없어서 최대한 높이 날아 이곳을 벗어나 보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고 젊은 펠리컨들은 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와라와라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 태어난 펠리컨들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온 애니메이터들인데 아는 법을 잊어먹었다는 것은 창작하는 법을 잊어먹었다는 그런 비유이죠. 애니메이션 업계에 들어온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 업계 안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니메이션 업계를 벗어나 보려 했지만 애니메이션 업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젊은 애니메이터들은 창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을 베껴가며 작품을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력 없는 양산형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애니메이션 업계를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양산형 애니메이터들을 펠리컨으로 비유한 거죠. 마이토가 펠리컨을 묻어주고 스즈키 토시오가 나무아비타부를 외워주는 걸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와 스즈키 토시오가 이들을 비난하는 시선이라기보다는 측은하게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인꼬군단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탑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가 인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인꼬들이 가장 많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비바 두치라는 문구를 들고 인꼬 대왕을 추종하며 인간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군침을 흘립니다.
여기서 인꼬대왕은 오타쿠의 왕, 인꼬들은 오타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꼬대왕이 오타쿠의 왕 오카다 토시오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1세대 오타쿠들을 만들어낸 우주전함 야마토의 프로듀서 니시자키 요시노부를 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타쿠들을 선동하고 이끄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바 두치는 무솔리니의 비바 두체를 떠올리게 되죠. 이들은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자아가 비대해져서 인간보다 크고 강하지만 애니메이션 세계 밖으로 나오면 크기는 작아지고 똥을 싸게 되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오타쿠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말에서 누군가의 작품을 따라 만드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따라해서 무덤 안으로 달려가는 펠리컨으로 비유했다고 보는 게 제 해석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해서 오타쿠 소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꼬들이 마이토를 잡아먹으려고 군침을 흘리는 장면은 오타쿠들이 미야자키 하야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은유한 것이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평소 발언을 보면 이번 작품은 자신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은퇴작은 아니겠지만 약간 난해하더라도 자기 경험과 생각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오사기는 프로듀서인 스즈키 토시오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를 메울 나무를 깎는 장면에서 스즈키 토시오는 잘 좀 만들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을 만들 때 옆에서 프로듀서가 계속 수정을 요구하면서 궁시렁대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결국 스즈키 토시오가 요구하는 대로 딱 맞게 만들어줍니다. 아오사기는 새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 속에는 인간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아오사기는 펠리컨과 달리 안에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토시오 는 양산형 상업주의 애니메이션들과 달리 인간적인 면을 가진 프로듀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아마 스즈키 토시오가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모든 프로듀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다른 프로듀서들을 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토시오 자신도 프로듀서이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건 제 추측이지만 스즈키 토시오가 모든 프로듀서는 거짓말쟁이라는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한 것을 재미삼아 작품에 반영하지 않았나 합니다. 아오사기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된 건 미야자키 하야오의 화살을 맞은 뒤부터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쏜 이 화살이 스즈키 토시오를 유도탄처럼 쫓아가서 맞추자 인간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스즈키 토시오는 아니메주라는 애니메이션 잡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처음부터 스즈키 토시오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니메주를 평가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돈이나 벌려는 놈들이라서 협력하면 내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취재에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상업주의 애니메이션을 경계했습니다. 이 둘은 루팡 3세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로 인연을 맺게 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미야자키가 이 화살처럼 무언가 스즈키 토시오의 약점을 잡아 끈질기게 쫓아다닌 끝에 지브리로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아니메주에 있던 당시의 스즈키 토시오는 상업주의 애니메이션의 탈을 쓴 아오사기였다면 미야자키가 화살을 쏘아 지브리에 데려온 뒤에 스즈키 토시오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지만 인간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죠. 아오사기의 깃털 덕분에 펠리컨들이 마이토를 잡아먹지 못했다는 대사는 스즈키 토시오 덕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상업주의 애니메이션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은유인 것으로 보이고요. 키리코는 이 애니메이션 업계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지만 죽은 자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양산형 상업주의 작품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들은 죽은 자, 창의력이 살아있는 작품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들은 산자,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 영화에는 물과 불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물은 보통 자금, 돈을 의미합니다. 불은 소멸, 소비를 뜻하고요. 키리코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와라와라에게 먹이는데요. 키리코는 스폰서를 끌어오는 기획 프로듀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 프로듀서가 자금을 끌어와서 와라와라 같은 애니메이터들에게 먹이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라와라에 의해 괜찮은 애니메이션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펠리컨들이 몰려와서 와라와라의 히트작과 유사한 마류작들을 만들어냅니다. 희미의 불꽃을 맞으면서 이들은 타버리는데 관객들에게 소비되는 걸 타버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와중에 창의적인 작품도 죽고 마류작들도 죽게 되는 대중의 소비 형태에 대한 은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데즈카 오사무 한 사람의 무덤으로 특정된다기보다는 어느 한 작품이 히트하면 황금을 쫓아 그 작품을 따라 만드는 상업주의 애니메이션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된다. 그런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못 잡고 키리코가 잡아서 손질까지 해줘야 하죠. 그러니까 기획 프로듀서가 먹이를 물어다 주기 전까지는 나머지 직원들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돌은 메이지 유신 직전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핵폭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핵폭탄이라기보다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격변이 일어났고 돌 주변에 서양식 건물을 세우는 것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부를 세운 일본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일본의 정신, 밖에는 서양의 기술로 구축된 탑의 세계는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세계입니다. 서구의 사상과 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일본을 만들려고 했지만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다가 결국 무너져서 원자폭탄을 맞게 된 일본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탑을 창조한 할아버지는 덴노, 인코대왕은 총리라고 본다면 총리는 혈통을 타고나지 못해서 덴노가 될 수 없듯이 인코대왕은 탑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는 오타쿠는 지브리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코대왕이 휘두르는 칼에 탑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총리 도조히데키가 휘두르는 칼에 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 또는 오타쿠가 휘두르는 칼에 애니메이션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이토는 아오사기의 부리에 구멍을 내는데요. 아오사기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가해자인 마이토만이 고쳐줄 수 있죠. 저는 이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본이 주변국들에게 입힌 피해는 가해자인 일본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반의 세계가 좁게는 애니메이션 업계를 뜻하고 넓게는 일본을 뜻한다고 한다면 애니메이션 업계는 오타쿠라는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일본은 군국주의자라는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야자키 자신도 천황도 선의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데 실패해서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을 물려줄 바에는 차라리 붕괴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은 그대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거나 그대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작품을 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정답을 정해놓고 알려주기보다는 관객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길 바랬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직관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보다는 관객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길 바라는 게 작품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이토를 만나러 가는 히미의 모습은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가 죽기 직전까지도 진실한 작품들을 만들러 가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지더군요. 자신의 오너 캐릭터를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의 마이토라고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진심이었고 자신의 작품들은 진실한 작품들이라는 자기의 변호이자 고백이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지금까지 나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려고 진심을 가지고 진실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지만 양산형 상업주의 애니메이션들과 오타쿠들의 악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난해한 작품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장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가장 진실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해석했지만 이러한 점들을 모르는 분들에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화 그 자체로서 이해할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우화로 해석할지 아니면 결국 모두 마이토의 꿈이었다로 해석할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처지와 환경이 다르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